오늘은 논문 작성을 위한 스터디 독서 두 번째 시간이면서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서록을 작성하면 비록 시작은 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끝은 창대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정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요. 거기다가 읽는 것을 일일이 메모하고 쓰면서 한다면 더욱 느리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그만큼 써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구성하거나 또는 뭐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팁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 독서의 종류, 유형, 방법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하고자 했던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려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책 사보기도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수전노라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은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책이었을 때 거기다가 뭐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소장하고 있을 때 필요할 때 또 뒤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책은 반드시 구입해서 보라고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양수의 삼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것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또는 사고의 깊이를 함양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아주 애용하고 컴퓨터 화면에도 써놓고 있는데 자 하나씩 볼까요? 다독 많이 읽는다는 얘기죠. 북송의 시인 소식이 한 말인데 독서 망곤 시통신이라 망곤의 책을 읽은 뒤라야 비로소 필적이 신과 통할 만큼 훌륭해진다는 겁니다.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접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거적 이해, 추론적 이해, 뭐 비판적 이해 이런 것을 제대로 거쳐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한 권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요. 자, 다작. 우리나라 오발탄의 작가 이범선 씨가 한 말입니다. 자기 키 높이만큼 습작하라. 많이 써봐야 됩니다. 논문은 다른 문학과는 다릅니다. 시나 소설 뭐 이런 것은 많지는 않아도 일정하게 타고난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논문 쓰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습입니다.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고 또 논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상량, 장사상자이기도 하고 헤아릴 상자이기도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독서는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색의 힘이다. 생각하면서 읽자. 존 로크의 말입니다. 사색하지 않고 하는 독서는 씹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에드먼트 버크 유명한 정치 사상가입니다. 뭐 사회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어, 또 고양수를 비롯해서 상당히 독서를 천천히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자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록은 말 그대로 읽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록자, 뭐 노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독서록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메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요즘은 뭐 컴퓨터가 이제 잘 돼 있으니까 읽고 바로바로 컴퓨터에다 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파일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단행본의 경우에는 좀 쓸 게 많겠죠. 논문 한 개에 비해서보다는 중요한 것도 많겠고, 그죠? 그래서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어, 그 어,
단행본 하나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많다면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이라고 뭐 반드시 뭐 별도의 파일로 독서록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양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제별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것이 또 유용하겠죠. 근데 이것은 뭐 읽는 사람,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뭐 읽은 것이 많고 또 이것저것 작업하는 것이 많다면 상세하게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수업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목별로 분류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컴퓨터에 분류해 놓은 것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서 드러나죠. 제가 유럽이 전공이어서요. 68혁명운동, 그다음에 비교, 뭐 독일, 그다음에 유럽연합, 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요거 나라별로 또 제가 읽은 것이 많고 정리할 게 많아서 이렇게 나라별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별로도 분류했습니다. 결사체 거버넌스, 국제경제, 국제기구, 뭐 국제정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뭐 이것은 어떤 원칙이라든가 뭐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그 이른바 그 폴더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 안에 제가 논문도 집어넣고 뭐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독서록도 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록을 또 영화 분석과 관련된 독서록을 따로 또 제가 정리한 것인데 이것은 파일별로 모아놓은 겁니다. 뭐 연기론, 그 다음에 뭐 공포영화라는 분류 뭐 또는 이론 분류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 속에 그 관련된 글들을 읽고 다 요약 메모 해놓은 것들이죠. 독서록에 들어갈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먼저 문헌 정보, 둘째 저자 정보, 셋째 내용 분류, 넷째 문헌 내용 요약, 5번째 자세한 인용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자, 문헌 정보는 저자 단행본 혹은 논문 제목,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논문 게재지, 잡지, 권수와 호수, 논문 게재 쪽수,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뭐 참고 문헌 목록 정리라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뭐 출전표기 다는 방식 거기에서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되 다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주석이라든가 출전표기 할 때 또 말씀을 이제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상세한 방식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거기 정해진 방식대로 출전표기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학술지에 논문을 쓰는다면 그 학술지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독서록입니다. 자기가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 상세하게 해둬야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양식이 다른 뭐 학술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하게 해야 빼는 건 쉽지만은 다시 찾아서 집어넣을 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저자, 단행본, 제목 뭐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논문 게재 쪽수까지 상세하게 다 나열한 것입니다. 자, 저자 정보는 저자의 성이름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생몰연도는 이 사람의 시대적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다음 주요 저작과 학문적 경향, 뭐 이것은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익히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저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일정한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다 쓸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소한 사람이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그렇다면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 분류. 이것도 개인적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독자적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앞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제 컴퓨터에 있는 것을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목 제목에 따라서 폴더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헌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번에는 2~3문장을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합니다.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읽은 책이나 논문을 다시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짧게 해야죠. 이것을 길게 해버리면은 요약을 또 독서해야 돼요. 시간을 또 낭비하는 거죠. 이미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에 좀 남아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만 되새기는 의미에서만 회상하는 의미에서만 쓰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 물리적으로 단어를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어, 조합이 되는 거죠. 정리가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를 이제 이해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글자 한 개 한 개 이렇게 다 읽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아래 위로도 보통 서너 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모르면 또 일일이 또 줄마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서너 줄이 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짧게 단숨에 읽어내서 내용을 해상할 수 있도록만 짧게 간결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세한 인용문 이것도 뭐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글쓰기에 필요하거나 나중에 논문 작성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뭐 소용이 닿는다면 모든 것을 베껴놓습니다. 당연히 인용 페이지를 정확하게 써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어디서 내가 베껴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낀 다음에도 반드시 한 번 이상 퇴고를 해서 내가 잘못 옮겨 쓰지는 않았는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논문 쓸 때 활용하려다가 보니까 뭐 문장도 이상하고 맞춤법도 엉망이다.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다시 또 책을 찾아서 비교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정확하게 베껴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문헌에 대한 부분적 견해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마지막 항목에다가 다른 것은 전체적 평가를 쓰는 것이 좋겠죠. 부분적인 것도 앞에서 쓰지 못한 5번에서 쓰지 못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쓰되 그것은 가로치고 어느 페이지에 관련된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 5번에서 썼다면 그럴 필요까지 없겠죠. 대부분은 전체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적 평가를 잘 써놓으면 나중에 논문 작성할 때 선행연구 검토에서 중요하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하나의 표로 작성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문헌 정보, 저자 정보, 내용 분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헌 정보 제 사례를 가지고 제 논문을 가지고 사례를 들었어요. 제 논문 중에 지금 이 강의의 바탕이 된 논문입니다. 자, 연구 독서의 유형과 방법, 부제가 연구 독서를 위한 실용과 새로운 독서법 제안. 이것은 뭡니까? 논문 제목이죠. 그 앞에 있는 거 연도죠. 연도를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 제호입니다. 사고와 표현. 그 다음에 이 학술지의 권호수, 집이라고도 하죠. 권을 집호수.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국정치연구라는 학술지가 자주 그러는데 비근한인데 여러 군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의 학술지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혼란을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라든가 뭐 이런 출판사가 있으면 씁니다. 뭐 익히 좀 알려져 있는 학술지고 동일한 제호의 잡지가 없다면 굳이 안 써줘도 됩니다. 자, 논문의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뭐 부호 같은 것 이런 것은 뭐 통일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이 알아서 이제 할 문제고요. 다음 저자 정보 말씀드렸다시피 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이게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다음 내용 분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컴퓨터 화면 캡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또 유용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인용문인데 이것도 좀 중요한 만큼 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내용 요약 짧게 하라 그랬죠. 서너 줄 이하입니다. 이거 다운표가 없으니까 제가 요약을 따로 한 것이죠. 논문을 보면은 앞부분에 한글 초록이 있어요. 요즘 것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초록은 좀 깁니다. 보통 10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옮겼으면 쓸데없이 지면이 낭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줄이세요. 서너 줄로. 그런 다음에
논문이든 책이든 책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씁니다. 내용 요약을. 자, 그 다음에 평가는 그 해당 논문 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 그랬죠. 이것을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연구 독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려는 실론적 의미를 가지며 연구 독서의 일반적 유형과 과정을 체계화한 유효한 작업이다. 연구 독서의 학술적, 특히 교육학적, 교육적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자, 이 앞 위에는 뭐예요? 긍정적 의의를 얘기했고 뒤에는 좀 말하자면 더 필요한 것, 연구의 이 논문의 한계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쓴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의 평가. 뭐 최종적인 평가는 길어도 좋습니다. 어쩌면은 뒤에 선행 연구와 관련되는 중요한 논문이라면은 길수록 좋겠죠.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죠. 인용문. 야, 인용문. 여기는 그 상세한 것 앞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다 써놓는다 그랬어요. 그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종류로 나눠서 했는데 연구 독서의 정의와 의미가 중요해요. 근데 연구 독서의 정의와 의미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만약에 연구 독서와 관련된 논문을 쓴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읽었다 이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연구 독서의 정의와 의미 앞에서 예로 든 저자 정병기가 내린 정의와 의미는 도대체 뭔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길어요. 길어서 일정하게 베껴놓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참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했을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합니다.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요약하고 해당되는 페이지를 전체를 다 씁니다. 118에서 121쪽. 이것을 뭐 다자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으로 갖춰도 되고요. 구나 뭐 한두 마디 단어로도 적합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큰 따옴표는 인용문에서 씁니다. 인용문에만. 작은 따옴표는 어떨 때 쓸까요? 작은 따옴표는 우리나라 논문 규정에는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하는 것, 그죠? 뭐 방백 이런 것을 작은 따옴표로 처리하죠. 근데 논문에서 작은 따옴표는 보통 고유명사임을 굉장히 긴데 법률 명칭 같은 거 굉장히 길죠. 단체 이름 이런 거 길죠. 자, 이럴 때 그것이 고유명사이면 붙여 쓸 수 있는데 붙여 쓰면 독해가 좀 곤란해진다면은 그것을 띄어쓰기에 맞춰갖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유명사 아니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유명사임을 밝힐 때, 그죠? 그 다음에 강조할 때 이때도 씁니다. 작은 따옴표를. 이게 영어 문법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과 우리나라 어문 규정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작은 따옴표는 인용문 안에 인용일 때.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인용문 속의 인용문. 이럴 때 쓰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내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요. 지금은 큰 따옴표니까 큰 따옴표는 뭐예요? 이것은 직접 인용을 나타냅니다.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전 표기만 하고 직접 인용 표시예요. 논문에서 큰 따옴표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연구 독서는부터 마지막에 문학 독서와 다르다. 이 전체가 큰 따옴표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인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큰 따옴표가 있어요. 연구 독서는 하고 나서 여기에 대괄호를 하고 말줄임표가 있네요. 말줄임표를 우리말로 종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표준어예요. 만약에 이것을 작은 괄호로 하고 종종이를 쳤다면 이것은 이 대상 문헌에 원문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큰
큰 괄호로 합니다. 큰 괄호로 해서 종종을 하면은 내가 인용한 사람, 인용한 사람이 임의로 생략했다는 거예요. 뭐 중략, 하략, 뭐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요. 이 독서록 작성은 자기만의 약속이에요. 이거 공개된 어떤 원칙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독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논문 작성할 때 사용하기 유용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개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쭉 중략하고 또 하다 여기서 또 중략을 하고 여기서 또 중략을 하고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땄어요. 이게 가다 보니 여기 또 대괄호하고 COP가 있네요. 이것도 제가 만든 기호입니다. 그냥 change of page. 여기서 독자하고 서자 사이에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자, 끝에 볼까요? 120쪽에서 121쪽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바뀐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인용할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벗겨놓은 거니까 인용할 때에 요 COP 전에 앞부분 여기를 인용했다. 여기만 내가 논문에다가 활용을 했어요. 노란 박스를 친데. 그러면 만약에 이 COP라는 표시가 없었다면 이것이 120쪽인지 120에서 121쪽에 걸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처 표기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COP 표기를 정확한 장소에서 해줬을 때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인용할 때는 이것은 120쪽이니까 120쪽만 밝혀주면 되겠죠. 이 COP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각주하고 17번이 있는데 이것은 원문 소개에 각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위첨자로 표시되어 있었겠죠. 따라서 이것을 각주까지 그대로 온 겁니다. 베껴온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요즘 컴퓨터로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넣었다면 이것도 달려옵니다. 각주도 독서록의 밑에 뭐 이 번호는 달라지겠지만 해가지고 밑에 어디 이렇게 각주까지 딸려와서 써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죠. 만약에 이 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17번이 될지 뭐가 될지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워도 상관없고요. 지워도 여기 어떠한 다른 표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각주니까. 자,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쳤을 때는 일정한 장치를 강구해서 마련해서 하시고요.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인용문을 옮겨 놓을 때는 베껴 놓을 때는 그 전체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독서록 끝에다가 한다 그랬죠. 근데 인용문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 비평적 어떤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끝에다가 바로 비평적 메모를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평적 언급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면 끝에다가 바로 비평적 언급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비평적 언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본문과 인용문과 혼동될 염려가 있다면 약자로 또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필자라고도 많이 쓰지만 자기 혼자 보는 거니까 필자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 글자 JB를 써놓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비평적으로 메모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용문 속에 넣기는 좀 애매한 것이어서 제가 따로 이거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로 든 제 논문 속에 있는 인용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따옴표가 2개 있죠. 따옴표 2개입니다. 그죠? 큰 따옴표입니다. 끝날 때도 큰 따옴표 2개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문 규정에 맞게 하려면 요 안에 있는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영어 구문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어문 규정에서 작은 따옴표는 강조할 때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 건지 작은 따옴표를 했다면 인용문 속의 인용문이에요. 이게 인용문 속의 인용문인데 큰 따옴표를 하지 않고 작은 따옴표를 했다면 이것은 강조하는 것과 혼동이 되겠죠. 자, 이것은 또
요 사례는 인용문 속에 인용문 외에 이 저자가 따로 여기다가 뭘 쓴 말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다른 말들이 또 있다면은 라고 표사한다라고 설명했다라든가 뭐 이런 말이 있다면 혼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인용문 속에 인용문이니까 다시 말해서 요 문장 자체 이 문장 어디서 가져왔냐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김현종 교수의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문화자본이라는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베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따옴표 속에 또 따옴표니까 이 문장은 김연종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스튜어트 홀의 The Rediscovery of Ideology 종종이 논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종 교수가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거죠. 원래 이제 영어를 이걸 번역했겠죠. 번역했는데 번역은 다른 내용을 집어넣거나 뭐 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김현종 교수의 얘기가 아니라 스튜어트 홀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뒤에 있는 원전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놓고 김현종이라고만 썼다면 나중에 내가 논문을 쓸 때 그것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이런 경우를 재인용이라고 하는데 재인용 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현종 교수 얘기로 오해를 해버리겠죠. 오기를 해버리겠죠. 따라서 독서록에도 당연히 씁니다. 원서 제목, 원인용 문헌을 써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김현종 교수의 책에는 34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스튜어트 홀 원전에는 56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추천 표기에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재인용이라고 하고 이 재인용은 나중에 인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스튜어트 홀에 쭉 정보를 다 쓰고 페이지 56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김연종 이하 쭉 여기는 뭐예요? 이건 제가 참고로 써놓은 거니까 이 페이지를 쓰시면 안 되고 34쪽 페이지 34쪽에서 재인용 이렇게 논문에서는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사례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독서록을 다 작성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문을 써야 되겠죠. 자, 논문 쓰기 전에 구체적인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상 목차를 구성하는 거죠. 그것이 얼개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할 때 책을 대상 문헌들을 다 읽었을 때 그 얼개가 떠오른다면 참 좋고 다양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는 독서록을 읽으면서 얼개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서록을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얼개가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면 2번, 3번 또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독서록을 이제 통독하면서 얼개를 이제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개가 다 짜여지면 이 독서록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장과 절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그런 다음에 배치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 한 장이나 절 안에서 논리를 갖추고 또 거기다가 문장을 이제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정확하게 독서록에다가 인용문을 써놨기 때문에 인용을 제대로 정보 확인과 문헌 정보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베껴놨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하고 나서 큰 따옴표까지 다 옮겨왔겠죠.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문장을 바꿀 거 아니에요. 나의 문장으로 내 논리와 내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출점 표기가 잘못될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논리와 문장도 논리도 잘 맞을 것이고 문장도 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논문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어서 논문을 쉽사리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짜놓은 얼개를 하더라도 그 예상 목차가 독서록을 다 읽고 나서 얼개를 갖춘 후 해당되는 문장 장과 절 속에 독서록 내용을 배치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또 뭔가 또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논문을 써 나가다가도 이 장과 절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위치만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논리의 순서를 달리하는 거죠. 그것은 겁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논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논문이 더 체계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 독서록의 내용을 다 옮겨놓은 다음에는 그대로 논문을 그야말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논문을 쭉쭉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독서록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